미국 중장이 의회 생방송에서 폭탄 고백을 했습니다. 36년간 이별이 부끄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막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별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3발의 미사일이 쏟아진 그날 밤 미국의 패트리엇은 19발을 놓쳤습니다. 그 19발을 전부 잡아낸 건 미국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25조 원짜리 입찰에서 에어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 벌어진 일에 미국 장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패트리엇이 놓쳤습니다. 53발의 미사일이 리야드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PAC-3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붉은 궤적을 쫓아간 유격탄들이 허망하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발이 뚫렸습니다. 36%.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방패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 19발이 사우디의 수도 한복판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 안에서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3분. 착탄까지 3분이 남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잠들어 있는 도시 위로 19개의 불덩어리가 내려꽂히는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벙커의 전술 스크린 한쪽 구석에서 작은 태극 문양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궤적들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빗줄기처럼 쏟아져 올라간 파란 빛들이 리야드 상공에서 붉은 점들을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19발. 단 한 발의 예외도 없이 전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벙커 안을 가득 채운 건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결과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충격을 받은 건 사우디 장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랜돌프입니다. 미합 중국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고 중부사령부 부사령관 겸 중동 방공작전 총괄을 지냈습니다. 36년간 이별을 달고 전장을 누빈 군인입니다. 걸프전 때 바그다드 상공에서 스커드를 잡았고 이라크전 때 바스라 방공망을 설계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제가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느낀 건 분노도 아니고 당혹도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3개의 별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36년 군 생활 통틀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건 석 달 전 이 사막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을 여러분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전부 내려놓고 말입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활주로 위의 열기가 군함 이창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섭씨 52도. 숨을 들이쉬는 순간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보다 뜨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180억 달러. 하나로 약 25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 차세대 통합항공 체계 사업.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입찰이었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의 군사고문 자격으로 파견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군산복 합체가 저를 보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딜은 반드시 미국이 따야 한다. 25조 원짜리 계약에 중장 출신 간판을 세운 겁니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죠. 공항 VIP 라운지로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BAE 시스템즈 팀, 이스라엘에서 날아온 라파엘 팀, 전 세계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리야드에 총집결한 겁니다. 25조 원이라는 냄새를 맡고 모여든 하이에나들이었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라운지 한쪽 구석에 낯선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점퍼에 가슴팍에 작은 태극기가 새겨진 사람들. 한국에서 온 팀이었습니다. 넓은 라운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부 합쳐봐야 12~13명 남짓이었죠. 저는 솔직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방공 체계를 만든다고?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TV랑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지 미사일을 막아본 적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더구나 중동에서 미국을 상대로? 감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이 리야드 포시즌스 호텔 최상층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순금 식기가 번쩍이고
아라비안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창 너머로 리야드의 야경이 사막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로키드 마틴 중동 총괄 부사장 마이클 크로포드가 위스키 온더락을 흔들며 자리 잡고 있었고, 왼쪽에는 BAE 시스템즈 전략고문 나이젤 하딩턴이 은색 커프스링크를 매만지며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라파엘의 수출 총괄 이탄 골드버그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어 있었죠. 방산업계에서 이 세 사람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크로포드는 중동에서 20년간 미국 무기를 팔아온 세일즈의 제왕이었습니다. 턱이 넓고 목이 두꺼운 전형적인 텍사스 출신으로 목소리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컸죠. 하딩턴은 영국 귀족 출신답게 말끝마다 가시를 숨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겉은 완벽한 신사인데 등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타입이었죠. 골드버그는 이스라엘 군 정보국 출신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을 전 세계에 팔아치운 장본인이기도 했죠. 만찬이 한창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크로포드가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더니 볼룸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한국팀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봐. 한국에서도 왔더라고. 그의 두꺼운 입술이 비죽 올라갔습니다. 뭘 팔러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에어컨이랑 냉장고를 들고 온 건 아니겠지?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딩턴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만든다는 그 방공 책의 이름이 뭐였더라? 천궁이었나? 카탈로그는 제법 화려하더군요. 하지만 카탈로그가 전장에서 미사일을 막아주진 않죠. 그의 회색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실전 기록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100번 성공해봤자 전장에서 한 번 실패하면 도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우디 왕실이 그 도박을 하겠습니까? 골드버그가 팔짱을 풀며 끼어들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뚤어져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마스 로켓을 수천 발 막아봤어요. 미국은 걸프전부터 스커드를 잡았고 영국도 포클랜드에서 검증됐죠.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뭘 막아봤습니까? 아무것도요. 아이언돔 하나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25조 원짜리 방공 체계를 팔겠다.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용감한 겁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패트리엇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아이언돔을 이기겠다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크로포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더 비우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사우디 국방부 차관한테 확실히 말해뒀어.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중동 안보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겠다고. 그 말에 저는 잠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영업이야 이해하지만 그건 사실상 협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딩턴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슬쩍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왕실 쪽에 전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과의 공유 채널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넌지시 말이죠. 골드버그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한국 무기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세 나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미국은 안보 동맹으로, 영국은 정보 공유로, 이스라엘은 기술 이전으로 사우디를 삼면에서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아봤자 이 정치적 포위망을 뚫을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크로포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국팀이 앉아있는 쪽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전해줘. 리야드까지 왔으니 관광이나 실컷 하고 가라고. 피라미드는 이집트지만 사막은 여기가 더 멋지거든. 볼룸 한쪽에서 또 한 차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소리 속에서 묘하게 거슬리는 감정 하나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국팀 쪽을 무심코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12~13명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식기엔 손도 대지 않은 채 노트북과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양복 대신 기능성 점퍼를 입고 있었고 와인잔 대신 생수병을 돌려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밟혔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채 서류를 넘기고 있던 남자. 넓은 어깨에 검게 그을린 얼굴. 군인 특유의 자세가 양복 안에서도 감춰지지 않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한국팀의 현장 총책임자 박준혁 대령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한번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분노도 아니고 위축도 아닌 그 눈빛.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 바다처럼 고요한데 그 아래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0.5초 정도였을 겁니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고 저도 위스키 잔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0.5초의 눈빛이 석 달 뒤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요. 만찬이 있고 이틀 뒤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입찰 참가국 전체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리야드 남쪽 300km 지점의 술라이일 사막 극비 시험장에서 1차 실전 환경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험 항목은 3가지였습니다. 섭씨 55도 이상 극한 고온 작동, 초속 25m 모래폭풍 환경 레이더 정상 가동, 그리고 이동 표적에 대한 실시간 추적 정확도, 중동에서 무기를 팔려면 이 3가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막의 관문이었죠.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코를 찌르는 건 뜨거운 공기의 냄새도 아니고 모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금속이 달궈지는 냄새였습니다. 차량 외판이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지면의 열기가 군화를 뚫고 발바닥을 지져대는 것 같았죠. 보호 고글 없이는 3분도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팀은 대형 수송기 3대 분량의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최신형 PAC-3 MSE 포대와 지원 장비, 기술진 85명, 로키드 마틴의 위상에 걸맞은 대규모 전개였죠. 영국 BAE 팀도 중거리 방공 체계와 기술진 60명을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은 아이언돔 수출용 시스템과 다비드 슬링 체계를 세팅하며 기술진 45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장비 컨테이너 4개와 기술진 28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죠. 크로포드가 한국팀 진지를 지나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캠핑 온 거 아니야? 저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하딩턴이 선글라스 너머로 한국팀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장비가 적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뜻이겠죠. 아마 시험만 보여주고 돌아갈 생각일 겁니다. 골드버그는 아예 한국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밝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해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불에 달궈진 쇠처럼 변했으니까요. 아침 8시에 이미 섭씨 48도. 정오를 향해 가면서 온도계 수은주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서쪽 지평선에서 누런 벽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래폭풍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사우디 군인들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모래 입자가 피부를 때리는 건 사포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갑차 외판에 모래가 부딪히는 소리가 우박이 내리치는 것처럼 들렸죠. 미국 팀 진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현장 책임자가 사우디 국방부 평가위원단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인해 레이더 먼지 유입 위험이 크다. 장비 보호를 위해 시험을 2주 뒤로 연기해달라. 저는 그게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모래 폭풍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건 미친 짓이니까요. 20분 뒤에 영국 팀도 같은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딩턴이 직접 사우디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서 정중하게 설명했죠. 장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이스라엘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드버그가 우리 아이언돔은 네게브 사막에서 검증됐지만 이 수준의 폭풍은 시스템 한계를 벗어난다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우디 평가위원단이 한국팀에도 연기 의향을 물었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계속합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통역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이 미친 모래 폭풍 속에서 계속한다고? 장비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한국팀 진지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패널을 열고 레이더 모듈에 먼지 유입 차단 필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코팅된 커버를 씌우고 접합부마다 밀봉 처리를 하고 있었죠.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처럼요.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작업하는 한국 기술진의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방호 고글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노출된 팔뚝과 목덜미에는 모래가 긁힌 상처가 줄줄이 나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는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번져 나오는 것도 모르고 렌치를 돌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준혁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는데 고글도 쓰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기술진의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등판이 땀으로 완전히 젖어 색이 변해 있었고 모래가 눌러붙어 마치 사막 자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우디 평가위원장이 박 대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조건에서 시험을 강행합니까? 다른 세 나라는 전부 연기를 요청했는데 박준혁 대령이 모래투성이 얼굴을 돌려 평가위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미사일은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기 모래 폭풍 치는 날엔 공격을 안 합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이런 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야말로 진짜 시험입니다. 맑은 날의 시험 결과는 카탈로그에 넣기 좋습니다. 하지만 모래 폭풍 속의 시험 결과는 전장에서 목숨을 살립니다. 그가 자신의 기술진을 돌아봤습니다. 모래범벅이 된 얼굴들 위로 이를 악문 눈빛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나라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러 온 겁니다.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불쾌한 건 아닌데 불편한 느낌. 에어컨이 빵빵한 임시 지휘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험 연기를 기다리고 있던 제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크로포드가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쇼를 하는군. 장비 고장 나면 저것들은 뭐라고 변명할 건지 보자고. 하딩턴이 커피잔을 들며 동의했습니다. 열정은 인정하지만 무모함과 용기는 다른 겁니다. 저건 자살행위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건 무모한 거야. 미국이 연기한 건 현명한 판단이지 비겁한 게 아니야. 저렇게 무리해봤자 장비만 망가뜨리고 끝이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모래폭풍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사우디 평가위원단이 한국팀 진지에서 전송해 온 데이터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든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섭씨 57도, 초속 32m 모래폭풍 환경. 한국의 천궁 체계 위상배열 레이더가 시험 표적을 정상 포착했습니다. 추적 정확도 99.2%, 먼지 유입 제로, 시스템 과열 제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팀이 에어컨 아래서 시험 연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팀은 지옥 같은 모래폭풍 속에서 완벽한 성적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크로포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딩턴의 커프스링크를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골드버그의 차가운 눈이 처음으로 동요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2번, 3번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라운지에서 위스키를 흔들며 에어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자와 섭씨 57도의 지옥에서 피가 맺힌 입술로 렌치를 돌리던 자. 이 두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나란히 겹쳐지는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상대인가? 하지만 그 의문은 곧 묻어버렸습니다. 시험 하나 잘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미국에는 40년 실전 경험이 있고 정치적 동맹이 있고 25조 원짜리 로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한국이 모래폭풍 속에서 레이더를 돌린 게 대단하긴 하지만 그건 그것일 뿐이라고 저는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막이 준비해 둔 심판은 모래폭풍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래폭풍보다 1000배는 더 잔인한 것이었죠. 모래폭풍 테스트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우디 평가위원단이 전 참가국의 2차 평가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실사격 평가. 말 그대로 진짜 미사일을 쏘고 진짜 요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포탄으로 증명하라는 뜻이었죠. 시험장 한가운데 거대한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각국 시스템의 요격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스코어보드였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직접 파견한 평가단 12명이 방탄 관측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무기의 진짜 실력이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PAC-3 MSE, 로키드 마틴이 자랑하는 최신형이었죠. 크로포드가 관측소 쪽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적 드론 10대가 발사됐습니다. 다양한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 표적이었죠. PAC-3가 불을 뿜었습니다. 10발 중 8발 명중, 80% 요격률.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로포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두 발을 놓쳤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허리를 펴고 관측소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척이었지만 목 뒤로 땀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의 중거리 체계가 두 번째였습니다. 10발 중 7발 명중 70%. 하딩턴의 회색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중거리 특화, 체계라 원거리 표적은 설계 범위 바뀝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변명이었죠. 이스라엘 라파엘의 다비드 슬링이 세 번째였습니다. 10발 중 8발. 미국과 같은 80%. 골드버그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언돔의 명성에 걸맞은 성적이라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발사대가 올라가는 순간 크로포드가 팔짱을 끼며 하딩턴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잘해봤자 우리랑 비슷하겠지. 신생업체 주제에 표적 드론 10대가 날아올랐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고도, 같은 속도, 같은 궤적. 천궁이 발사됐습니다. 콜드 론칭으로 공중에 먼저 튕겨오른 뒤 점화하는 한국 특유의 방식. 하얀 연기 기둥이 사막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요격탄들이 각자의 표적을 향해 꺾이며 돌진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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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10발 중 10발. 100%. 관측소가 술렁였습니다. 사우디 평가단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뭔가를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사막의 햇빛 아래서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80%, 영국 70%, 이스라엘 80%, 한국 100%. 크로포드의 얼굴이 벽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로키드 마틴 기술진에게 달려가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딩턴은 서류를 뒤적이며 시험 조건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었고, 골드버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한국팀 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의 반응이었습니다. 100%를 찍었는데 환호도 악수도 없었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기술진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2차 시험 준비에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저는 그게 허세인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난리가 났을 텐데 겉으로 쿨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크로포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사우디 평가위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시험 조건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표적 드론의 기동 패턴이 지나치게 단순했어요. 우리 PAC-3의 진짜 실력은 복합 궤도, 표적에서 나옵니다. 재시험을 요구합니다. 사우디 평가위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 참가국에 동일하게 2차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표적의 속도와 기동 패턴을 상향하겠습니다. 크로포드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보여주겠다는 표정이었죠. 2차 시험. 표적 드론의 속도가 1.5배로 올라갔고 불규칙 기동이 추가됐습니다. 미국 PAC-3. 10발 중 7발 명중. 70%.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크로포드의 목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재시험을 요구한 게 자충수가 된 겁니다. 영국. 10발 중 5발. 50%. 하딩턴이 커프스링크를 만지작거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0발 중 6발. 60%. 골드버그의 차가운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궁. 10발 중 10발. 또 100%. 조건이 어려워졌는데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가 다 떨어졌으니까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한국팀은 조용했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술진과 짧게 뭔가를 논의한 뒤 장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100%를 2번 연속으로 찍었는데 파티가 아니라 정비를 합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라 진짜 체질이구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로포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이었습니다. 랜돌프, 이건 시험 환경 문제야. 실전에선 달라. 우리 패트리엇이 걸프전부터 쌓아온 40년 실전 데이터가 있잖아. 시험장에서 잘한다고 전장에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니까요. 실전은 시험장과 차원이 다릅니다. 변수가 무한하고 한 번의 실수가 도시를 날려버리니까요. 한국이 시험에서 이겼다고 진짜 이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저에게 위로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2차 실사격이 끝나고 정확히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리야드의 포시즌스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들어 있던 제 귀에 뭔가가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저주파 같은 소리, 가슴팍을 울리는 진동, 사이렌이었습니다. 실전 공습 경보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호텔 벽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30초 만에 옷을 걸쳐 입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호텔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우디 보안 요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방마다 두들기고 있었고, 복도에는 잠옷 차림의 각국 대표단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로 끌려 들어가다시피 내려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입찰 기간 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텔 지하에 마련해 둔 임시 지휘소였습니다. 이중 방폭문이 닫히는 순간 대형 전술 스크린 6개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쪽에서 붉은 점들이 때를 지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뒤섞인 복합포와 공격이었습니다.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53발. 사우디 수도 리야드 한복판을 향해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1차 목표는 동부 라스타누라 원유 터미널, 세계 해상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입니다. 2차 목표는 리야드 외교구역, 각국 대사관 밀집 지대입니다. 원유 터미널이 타격당하면 사우디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국제 유가가 하룻밤 만에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외교구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중동 전체가 외교적 대지진에 빠지죠. 리야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질로 잡힌 겁니다. 벙커 안에 있던 모든 나라의 군사고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크로포드는 위스키 글라스 대신 자기 주먹을 쥐고 있었고, 하딩턴의 신사적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골드버그만이 직업적 냉정함을 유지하며 화면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바둑알처럼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사우디 합참의장이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방공 체계 가동. 입찰 시험 중인 시스템도 전부 실전 모드로 전환하라.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된 겁니다. 미국의 PAC-3가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40년 실전 경험의 패트리엇이 리야드의 마지막 방패로 나선 겁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한국에 밀렸을지 몰라도 실전은 우리의 영역이다. 패트리엇은 걸프전부터 전장에서 단련된 무기다. 진짜 미사일 앞에서 진짜 실력이 나올 거라고. PAC-3의 요격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붉은 궤적을 향해 돌진하는 흰 빗줄기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명중. 첫 발이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부셨습니다. 두 번째도 명중. 세 번째도. 하지만 네 번째부터 흰 빗줄기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도 놓쳤습니다. 여섯 번째는 표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허공에서 자폭했습니다. 스크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53발 중 PAC-3가 잡은 건 34발. 19발이 뚫렸습니다. 요격률 64%. 시험장에서 80%였던 게 실전에서 64%로 떨어진 겁니다. 크로포드가 실전에선 달라고 했었죠. 맞았습니다. 달랐습니다. 더 떨어진 겁니다. 19발이 리야드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착탄까지 3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36년 군 생활에서 수없이 전장을 경험했지만 이런 종류의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팔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보증했던 무기가 실패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 공포. 내 무기의 실패가 수백만 명의 목숨으로 직결되는 공포. 군인의 공포가 아니라 세일즈맨의 공포였습니다. 그 구분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크로포드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서 그래. 탄도탄이랑 순항 미사일이랑 드론이 섞여 있으면 우선순위 배분이 어려워지는 거야. 장비 탓이 아니라 전술적 복잡성 때문이야.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변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벙커의 전술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서 작은 태극 문양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천궁 체계가 독자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천궁 체계 위상 배열 레이더 전 표적 동시 추적 완료. 잔여 미호겹 표적 19발 전량에 대한 위협 순위 자동 산출 완료. 발사 시퀀스 진입. PAC-3가 표적 분류를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천궁은 이미 19발 전부를 잡아내고 요격 순서까지 매겨놓은 겁니다. 벙커 천장 너머로 귀를 찢는 굉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스크린 위에 파란 궤적들이 빗줄기처럼 솟구쳤습니다. 콜드 론칭으로 먼저 공중에 튕겨진 뒤 점화하는 한국 특유의 발사 방식. 리야드의 밤하늘에 파란 불꽃의 비가 쏟아져 올라가는 겁니다. 파란 점들이 마치 살아있는 매처럼 각자의 붉은 점을 향해 방향을 꺾으며 돌진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파란 빛과 붉은 빛이 충돌할 때마다 작은 폭발 마크가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벙커 안에서 누군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졌습니다. 열, 열하나, 열둘. 제 입에서도 모르게 숫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리고 마지막 한 발. 리야드 외교 구역을 정조준하고 낙하하던 순항미사일이 지붕에 닿기 한참 전 상공에서 파란 섬광과 함께 먼지로 사라졌습니다. 19발. 패트리엇이 놓친 19발을 한 발의 예외도 없이 천궁이 전부 잡았습니다. 요격률 100%. 리야드에 떨어진 파편 제로. 인명 피해 제로. 벙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결과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더군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맺히는 것도 모르고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19발을 놓치고 한국의 천궁이 그 19발을 전부 주워 담은 겁니다. 40년 실전 경험이 10년 독자 개발에 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이 사막의 밤하늘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크로포드의 얼굴을 봤습니다. 텍사스 황소 같던 남자가 입을 벌린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흔들며 에어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그 입이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있었죠. 하딩턴은 의자에 등을 붙인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가시가 전부 빠져나간 것 같은 텅 빈 표정이었습니다. 골드버그만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타이핑 소리가 벙커 안정적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본국에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언돔의 나라가 방금 목격한 것을 텔아비브에 알리는 겁니다. 사우디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팀 지휘소 방향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벙커 안 사우디 장교 전원이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적국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자국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경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례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방금 실패한 무기의 판매자가 방금 성공한 무기의 주인에게 경례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환호와 안도의 소란 속에서 저 혼자만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가 채 1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고 동쪽 사막, 능선 너머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겨우 고개를 내밀던 시각이었습니다. 밤새 스크린에 눈을 받고 있느라 충혈된 눈을 비비고 있을 때 해상정보 담당관이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이상 징후 포착, 정체불명 소형 선박 수백 척이 급속 집결 중입니다. 하늘 공격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우디의 숨통을 쥐려온 겁니다.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만이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운반되는 원유의 거의 5분의 1이 매일 이 좁은 물길을 지나갑니다. 가장 좁은 목인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고작 55km. 초대형 유조선 2척이 겨우 비켜갈 수 있는 좁은 병목이죠. 누군가 이 해협을 틀어막으면 사우디의 원유 수출이 마비되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 공장 불이 꺼지고 지구 반대편 서울의 주유소 기름값까지 하루 만에 두세 배로 뜁니다.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70억 인구의 일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급소인 겁니다. 스크린이 해상 전술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의 나룻배나 소형 보트와 다를 바 없는 크기의 고속정 수백 척이었습니다. 군 표식도 없고 군복을 입은 인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간 선박처럼 보였죠. 하지만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그 작은 배들이 시속 110km가 넘는 속도로 바다 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위성 영상을 확대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판 덮개 아래에 중화기와 대전차 로켓이 장착되어 있었고 일부에는 소형 어뢰까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수백 마리가 바다 위에 풀려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민간 화물선으로 위장한 대형 선박 안에 자폭 드론 수십 대를 숨겨놓고 바다를 떠돌게 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녹슨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인데 그 철판 아래에 날개를 접은 채 출격 명령을 기다리는 드론들이 벌집처럼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이동식 미사일 기지였죠.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해운사들이 줄줄이 운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해상 보험료가 몇 시간 만에 12배로 폭등했습니다. 유조선들이 해협 입구에서 닻을 내리고 꼼짝도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경제 동맥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해군이 긴급 출동했지만 코끼리한테 파리채를 쥐어준 격이었습니다. 대형 호위함이 시속 110km짜리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을 쫓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모기떼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과 같았죠. 이때 크로포드가 나섰습니다. 하늘에서 잃은 체면을 만회할 기회라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해상 초계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P-8A 포세이돈을 투입하죠. 세계 최고의 해상 감시 항공기입니다. 하딩턴도 거들었습니다. 영국의 해상 감시 레이더도 가동하겠습니다. 지중해에서 북해까지 30년간 유럽의 바다를 지켜온 시스템입니다. 골드버그까지 나섰습니다. 우리 적외선 탐색 소자를 쓰면 바다 위바늘도 찾아냅니다. 하늘에서 졌으니 바다에서 만회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도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하늘의 패배를 바다에서 서력할 수 있다면 미국의 체면이 어느 정도 살아날 테니까요. 세 나라의 정찰 장비가 전부 페르시아만 상공으로 출격했습니다.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정상급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돌아오는 보고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해상 작전관의 목소리가 벙커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식별이 안 됩니다. 페르시아만에 지금 떠있는 민간 선박이 수천 척입니다. 우리 레이더는 대양에서 대형 군함이나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적의 고속정은 선체가 나무와 강화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서 레이더 반사 신호가 주변 파도와 구분이 안 됩니다. 화면에 찍히는 수천 개의 점이 전부 똑같이 보입니다. 영국의 레이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도와 어선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외선 소자는 더 참담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수온이 높고 태양열을 머금은 선박 수천 척이 전부 비슷한 열 신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장 선박과 일반 어선의 열 패턴 차이를 구별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크로포드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포시즌스 만찬에서 위스키를 흔들며 세계 최고라고 가슴을 치던 그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딩턴은 의자에 주저앉아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지만 뭘 찾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을 찾고 있었겠죠. 골드버그는 이스라엘 본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받는 쪽에서도 해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사들인 미국의 자존심, 영국의 전통, 이스라엘의 정밀함, 세계 최고라는 이름을 달고 온 화려한 장비들이 실전이라는 잔인한 시험대 앞에서 비싸고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증명된 겁니다. 하늘에 이어 바다에서도 벙커 안에 무덤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포탄 한 발 리야드에 안 떨어졌는데 주식시장은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거리의 시민들은 생필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잃으면 이 나라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찬란한 왕국도 석유가 흐르지 않으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천 척의 배속에 숨은 적의 심장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모두가 답을 잃은 채 절망의 쓴맛을 삼키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벙커의 육중한 강철 출입문이 묵직한 금소금을 내며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벙커 안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막의 열기를 온몸에 두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는 사내가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에 짙은 사막 위장복, 가슴에 선명한 태극 마크, 모래먼지가 옷 위에 얇게 앉아 있었지만 그 먼지마저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박준혁 대령이었습니다. 패배의 공기로 가득 차 있던 벙커 안에서 이 남자만이 유일하게 등줄기가 굳었습니다. 주눅이라곤 한 톨도 찾을 수 없는 자세로 사우디 합참의장 앞까지 걸어온 그가 절도 있는 경례를 붙인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합참의장님, 미국의 레이더는 대양에서 항공모함을 찾도록 만들어진 눈입니다. 영국의 감시 체계는 지중해의 넓은 수평선에 맞춰진 눈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외선 소자는 온도가 낮은 지중해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는 눈입니다. 그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셋 다 훌륭한 눈이지만 이 바다에서, 이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큰 적만 찾도록 길들여진 눈이니까요. 크로포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미국 장비를 무시하는 건가? 당신의 나라가 뭘 안다고. 박준혁 대령이 크로포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도발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미국 장비는 미국의 바다에 최적화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눈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희는 반세기 넘게 세계에서 가장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적과 마주하며 살아온 나라입니다. 수백 척의 고속정과 잠수정으로 기습해 올 수 있는 서해, 바다에서 파도와 어선 사이에 숨은 적의 미세한 흔적까지 잡아내는 기술을 피눈물로 만들어 낸 나라입니다. 그의 거친 손에 검은색 특수보안 저장 장치가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운용하는 다목적 정찰 위성과 초정밀, 전자광학 위성 네트워크가 페르시아만 전역의 해상 데이터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벙커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우디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스캔을 완료했다니 무슨 뜻입니까? 박준혁 대령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위에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닙니다. 적이 아무리 나무 판자와 어망으로 배를 감싸고 민간 어선처럼 꾸며놓아도 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 열화상 패턴까지는 숨기지 못합니다. 무장 고속정의 엔진은 일반 어선과 발열 구조가 다르고 드론 모함의 화물칸 내부 온도는 완전히 다른 열 지문을 남깁니다. 거기에 군용 암호 통신의 미세한 전파 징후까지 우리 위성이 전부 잡아냈습니다. 그가 보안 장치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이 안에 적의 무장 고속정 28척의 정확한 좌표와 위장 드론 모함 4척의 실시간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수천 척의 민간 선박 속에서 적만 곤란에 벗겨 놓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미국의 눈으로도 영국의 눈으로도 이스라엘의 눈으로도 못 찾은 적을 대한민국이 우주에서 내려다보며 한 척 남김없이 잡아낸 겁니다. 크로포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질 않았습니다. 하딩턴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있었고 골드버그는 노트북 타이핑을 멈춘 채 박준혁 대령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대령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적을 찾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가 보안 장치를 전술 콘솔에 연결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우디 해안에 전진 배치해 둔 해안 방어 유도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비궁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의 유도 로켓을 동시에 쏟아내 고속정의 엔지니어를 끝까지 추적하고 격파합니다. 발사하면 사수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로켓이 알아서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으니까요. 그가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그리고 비국만이 아닙니다. 우리 합동연락단 소속 해상 특수작전 요원 36명이 이미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성이 찍어준 드론 모함의 좌표를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박준혁 대령이 사우디 합참의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사우디 합참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한다. 박준혁 대령의 손가락이 전술 콘솔의 통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안방어 진지, 타격 시작, 특수작전, 침투 돌입. 단 2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명령이 페르시아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참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진 직후 스크린이 사우디 해안선 쪽으로 전환됐습니다. 해안 절벽과 모래 언덕 사이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물론이고 사우디 군조차 존재를 몰랐던 대한민국의 비밀 병기, 비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찍어내린 무장 고속정 28척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비공의 사격 통제 장치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좌표 하나하나가 곧 죽음의 주소가 될 참이었습니다. 전탄 발사. 해안선을 따라 은폐되어 있던 비공 발사 차량에서 유도 로켓 수십 발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깜깜한 바다를 향해 붉은 꼬리를 그으며 날아오른 로켓들은 수면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비행하다가 스스로 궤적을 꺾으며 각자의 표적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적의 고속정들은 자기 머리 위로 죽음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우디 유조선 곁을 들쑤시며 기고만장하게 돌아다니고 있던 놈들이 순식간에 주황빛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 두 번째, 세 번째, 연쇄적으로 불꽃이 바다 위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적 고속정의 조종수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친 듯이 조타기를 꺾어 도주하려 했지만 비공의 유도 로켓은 표적의 열원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도 로켓은 끝까지 뒤를 쫓아 정확히 엔진 위에서 터졌습니다. 미국의 포세이돈이 하늘에서 눈알만 굴리고 있을 때, 영국의 감시 레이더가 파도와 어선을 구분하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적외선 소자가 뜨거운 바다 온도에 무용지물이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의 비공은 단 한 차례의 사격으로 28척의 적 고속정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벙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형 고속정이 전멸하자 궁지에 몰린 적의 위장 드론 모함 4척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화물선으로 위장하고 있던 놈들의 갑판 덮개가 열리며 자폭 드론 수십 대가 프로펠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적 드론 모함 갑판 개방. 1분 내로 수십 대가 공중에 뜹니다. 모두의 안색이 다시 하얘지려던 순간 박준혁 대령이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놈들의 뇌를 이미 우리가 접수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던 드론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뜨려던 놈이 고도를 잡지 못하고 옆으로 나동그라졌고 발사대 위의 놈들은 서로 엉키고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놈은 엔진이 꺼지며 갑판 아래로 처박혔고 또 어떤 놈은 방향을 정반대로 틀더니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단 한 대도 정상적으로 하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전 체계가 적의 드론 통신 주파수와 위성 항법 신호를 실시간으로 교란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놈들의 리모컨을 우리가 빼앗아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무기를 그 자리에서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적의 모함 갑판 위는 자기들이 날리려던 드론끼리 부딪혀 터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일은 그 불길 속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칠흑의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벙커 한쪽에 따로 띄워진 특수 작전용 열화상 모니터. 그 화면 속에서 검은 고무보트 2척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적의 위장 드론 모함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전술 장비로 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소속 해상 특수작전 요원들이었습니다. 폐쇄형 호흡기로 기포 하나 올라오지 않았고 전기 모터는 파도 소리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완벽한 은밀 접근이었습니다. 모함에 다가간 요원들이 특수 로프를 소리 없이 갑판 난간에 걸었습니다. 12m가 넘는 철제 선체를 순식간에 기어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장비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에 정신이 팔린 적 병사들의 사각지대를 귀신같이 파고들었습니다. 경계병이 지나가면 구조물 뒤에 녹아들었다가 찰나의 순간에 소리 없이 제압했습니다. 타겟 알파, 통신실 확보 완료. 타겟 브라보, 주기관실 접근 중. 박준혁 대령의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보고는 너무나 담담해서 훈련장 교신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원들은 드론 모함의 심장 부인 주기관실과 통신 장비에 특수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배를 통째로 가라앉히면 국제적 비난을 부르니까 기동력과 통신 능력만 정확히 끊어내는 외과 수술식 파괴를 준비한 겁니다. 폭약 설치 완료. 3분 뒤 기폭. 퇴출합니다.
요원들이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처럼 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적 병사들은 자기 발밑에 시한장치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3분 뒤 둔탁한 폭발이 바다 밑바닥을 울렸습니다. 드론 모함의 스크류와 엔진, 통신 장비가 정확하게 박살났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바다 위에 고철 무덤으로 전락했습니다. 나머지 세 척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좌표를 찍고 전자전이 드론을 무력화하고 특수전 요원이 심장을 끊어내는 완벽한 삼중주가 4번 반복됐습니다. 벙커 안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승리 앞에 모두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6년간 총을 잡고 지휘봉을 쥐고 훈장을 달았던 이 손이 지금은 그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미국 정찰기가 바다에서 헤매고 영국 레이더가 파도에 솟고 이스라엘 적외선이 열기에 눈이 먼 그 바다에서 대한민국은 우주의 눈으로 적을 꿰뚫고 불의 화살로 적을 태우고 보이지 않는 전파로 적의 무기를 미치게 만들고 소리 없는 그림자로 적의 심장을 끊어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적국 외교부에서 짧고 궁색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25년을 안보 현장에서 보낸 귀에는 한 줄로 번역됐습니다.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전파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백기투항이었습니다. 성명이 나오자마자 얼어붙었던 세계 경제가 숨통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치솟던 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들이 다시 해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경제 동맥에 다시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제가 진짜로 무릎을 꿇게 된 건 한국의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도 로켓도 전자전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투가 끝난 뒤 텅 빈 모래사장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제가 36년 군인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적의 철수 성명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벙커 안에 안도와 환호가 가득한 와중에 저는 크로포드를 찾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같은 미국인으로서, 같은 팀으로서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해야 했으니까요. 크로포드는 벙커 한쪽 구석에서 위성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본사와 통화 중이었죠.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철수 비행편 잡아. 오늘 밤 안에 리야드에서 빠져나가야 해. 사우디 국방부 측에는 본사 긴급 소환이라고 통보해. 아무하고도 만나지 마. 기자는 절대 안 돼. 수화기를 내려놓은 크로포드의 얼굴을 봤습니다. 포시즌스 만찬에서 위스키를 흔들며 볼룸을 지배하던 텍사스 황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이 검게 내려앉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시선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에어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 크로포드는 짐을 싸서 리야드 공군기지에서 군용기에 올랐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의 인사도 없이요. 25조 원짜리 딜의 수석 영업맨이 꼬리를 말고 도망친 겁니다. 하딩턴은 그보다 더 비겁했습니다. 벙커에서 나오자마자 사우디 왕실 측에 서한 한 통을 보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영국이 기여한 바를 정리한 문서와 함께 차기 사업에서의 영국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가 동봉되어 있었죠. 자기네 레이더가 파도 하나 구분 못하고 먹통이 됐는데 다음 사업에도 끼워달라니. 뻔뻔함에도 한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군요. 사우디 측이 그 서한을 읽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하딩턴도 그날 밤 리야드를 떠났습니다. 골드버그는 셋 중에 가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짐을 꾸려 텔아비브행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골드버그가 이스라엘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답니다. 한국의 통합 방공 체계는 현재 중동에서 운용 중인 어떤 서방 시스템보다 우수하다. 아이언돔 포함. 아이언돔을 전 세계에 팔아먹던 사람이 자기 무기보다 한국이 낫다고 본국에 보고한 겁니다. 셋 중에 그나마 정직한 놈이었던 거죠. 세 사람이 리야드에서 빠져나간 뒤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비꼬듯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 분들은 무기를 팔 때는 경호원 10명을 대동하고
오시더니 책임을 질 때는 짐 하나만 들고 사라지시는군요. 저는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같은 미국인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팀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상황 종료 후 이틀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리야드에 남아 미국 정부에 보낼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쓸 것인가, 체면을 지킬 것인가를 두고 밤새 고민하다 결국 사실 그대로를 쓰기로 했죠. 그 보고서를 쓰는 중에 사우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야드 북쪽 해안 마을에 한국팀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우디 합참의장이 직접 현장 시찰을 나간다기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눈앞의 광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섭씨 52도가 넘는 살인적인 땡볕 아래 아지랑이가 일렁이는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한국군 위장복 위에 무거운 방호 장비까지 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합동연락단 소속 병사들과 공병대원들이었죠.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고요. 한 손에는 금속 탐지기를, 다른 손에는 작은 집게를 들고 넓은 백사장을 말 그대로 한 뼘 한 뼘 기어다니듯 훑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밤하늘에서 천궁 체계가 적의 미사일을 산산조각 냈을 때 대기권에서 타다 남은 손톱만한 금속 파편들이 혹시라도 모래 속에 박혀 있을까봐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수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군복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방호 장비의 열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집요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한국군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전투는 며칠 전에 끝났잖소. 이건 사우디 쪽에서 민간 인력을 불러 처리해도 되는 단순 수거 작업 아닙니까? 당신 부하들은 사흘 전에 적 군함 심장부를 폭파시킨 특수 전력이오. 왜 이 땡볕에 남의 나라 모래밭을 뒤지고 있는 겁니까? 그 장교가 소매로 땀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요. 장군님, 전투는 끝났을지 몰라도 군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래 속에서 집어올린 작은 금속 조각을 제 눈앞에 들어보였습니다. 새끼 손톱보다 작았지만 끝이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파편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쏜 요격 미사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희가 돌아간 뒤에 이 해변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사우디 아이가 모래 속에 박힌 이 쇠조각의 발바닥이라도 베인다면 그건 적의 미사일을 막지 못한 것만큼이나 저희에게는 실패입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적에게는 지옥을 선사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웃의 아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해변이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안전해질 때까지 저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36년 군인이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수십 개의 전장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뒤에 적국도 아닌 우방국의 해변에서 아이들 발바닥이 다칠까봐 모래밭을 기어다니며 파편을 줍는 군대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미국은 전투가 끝나면 성조기를 꽂고 철수합니다. 영국은 훈장을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스라엘은 전과 보고서를 쓰고 다음 무기 수출 계약을 준비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파편을 주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막은 그 손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래를 뒤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뜨거운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우디 합참의장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중동의 노련한 장군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한국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냈고 영국은 다음 사업 제안서를 보냈소. 이스라엘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하지만 한국은 우리 아이들의 발바닥을 걱정하고 있소.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랜돌프 장군, 당신은 군인이니까 알 거요. 무기의 성능은 돈으로 살 수 있소. 하지만 저런 정신은 돈으로 살 수 없소. 우리가 이번에 산 건 미사일 체계가 아니오. 등을 맡길 수 있는 형제를 얻은 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가 아니라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위스키를 흔들며 에어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만찬이 떠올랐습니다. 25조 원짜리 계약을 따려고 삼국 담합을 짜고 한국을 짓밟으려 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우리가 졌습니다. 하늘에서 졌고 바다에서 졌고 전파 속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진 건 무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진 겁니다. 군인으로서 진 겁니다. 크로포드는 도망쳤습니다. 하딩턴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골드버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파편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적의 군함을 폭파하는 차가운 전사. 낮에는 아이들을 위해 땡볕 아래 모래밭을 기는 따뜻한 수호자.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치명적이지만 약한 자 앞에서는 자기 것을 전부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국격이었습니다. 리야드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보낼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 원고였습니다. 사우디에서 돌아온 뒤 제가 한 일은 미국 군사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장 출신이 공개적으로 미국 무기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언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로키드 마틴 측에서 압력이 왔습니다. 크로포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사막의 열기를 전부 잃어버린 축축한 목소리였습니다. 랜돌프, 제발 좀 생각해. 당신이 저기서 한국 편을 들면 미국 방산 업계 전체가 흔들려. 패트리엇 프로그램에 매달린 일자리가 몇만 개인 줄 알아?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았던 3개의 별이 떠올랐습니다. 36년간 자랑스러웠던 별. 그런데 리야드의 모래사장에서 한국 병사가 파편을 집어 올리는 걸 본 순간부터 그 별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로포드, 나는 36년간 미국 군인이었어. 하지만 군인이기 전에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인간이고 싶네. 내가 본 것을 말하겠어. 미국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회의장은 빈자리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펜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랜돌프 장군, 사우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바를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원고 없이 말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위원장님, 저는 36년간 미국의 별을 달고 전장을 누빈 군인입니다. 그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별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리야드의 사막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별이 부끄러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53발 중 19발을 놓쳤을 때 한국의 천궁이 그 19발을 전부 잡았습니다. 미국의 해상 정찰기가 적을 찾지 못했을 때 한국의 위성이 수천 척 속에서 정말 곤란했습니다. 미국이 팔았던 무기가 실패한 그 전장에서 한국이 만든 무기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얼굴이 불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부끄러웠던 건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미국 팀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영국 팀은 다음 사업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팀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팀은 섭씨 52도의 모래사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쏜 요격 미사일의 파편이 사우디 아이들의 맨발을 다치게 할까봐요. 전투가 끝난 뒤에도 남의 나라 아이들의 발바닥을 걱정하는 군대를 저는 36년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이유는 미사일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미사일을 다루는 사람들의 가슴에 우리 미국이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에게는 지옥을 보여주지만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기 것을 전부 내어주는 정신. 무기를 팔고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키고 파편을 줍는 정신. 그것이 25조 원짜리 계약보다 더 무서운 한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회의장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깔아뭉개려 삼국 담합을 짜고 로비를 하고 협박을 하는 대신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정신을요.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회의장 한쪽에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1명이 2명이 되고 10명이 되더니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얼굴이 불편한 채로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오며 가슴의 별을 만져봤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별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인정한 순간 비로소 가벼워진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미합 중국 육군 중장 제임스 랜돌프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요격률 100%, 적 고속정 28척 전멸, 위장 드론 모함, 4척 완전 무력화, 미국과 영국과 이스라엘이 수천억을 받아가고도 해내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하룻밤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을 뒤흔드는 진짜 이유는 미사일이 아니라 파편을 줍는 정신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섭씨 55도의 모래폭풍 속에서 피가 맺힌 입술로 렌치를 돌리던 그 기술자를 에어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코웃음 치던 세계를 상대로 묵묵히 레이더를 조율하던 그 손을, 전투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발바닥을 위해 땡볕 아래 파편을 줍던 그 등을,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합 중국 육군 중장 제임스 랜돌프가 리아드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에게 닿아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